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많은 도움 주시고 저희 주한 4구역을 특별히 애정하셔서 지금까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저희 김상현 법무사님, 저희가 유튜브도 많이 띄워드리고 카페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다들 아시리라 믿고 저희가 김상현 법무사님 박수로 청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박수는 많이 좀 쳐봐요. 진짜요? 아, 조대승씨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셨어요. 사전에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제가 어디 가면 박수를 잘 못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박수로 시작을 하니까 좀 더 썰긴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근데 제 혼자 힘으로는 아직 해결을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인터넷 여러분이 서핑해 보시면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반대편에 있거나 이런 비리가 시정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소통하는 것을 대신 캡처해서 보내줘서 한두 문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이슬 씨 혹시 오셨나요? 송이슬 씨라는 분 아시죠? 오셨나요? 오셔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뭐 저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제가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는데 저 무서울 리가 없죠.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고치고자 했으나 못 고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쉬움도 좀 있고요. 경찰로 수사권이 안 넘어왔더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겨서 현재까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형사가 먼저 가길 원했지만 민사로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이 인근의 부평에 또 하나의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합장이 바뀌었고 거기 입주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합에서 임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억울한 부분은 소송으로 얻은 관련 업체 그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고, 그런데 그 민사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도 아마 나올 수밖에 없도록 소송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배상 책임을 묻다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형사 판결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근 조합에서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거기도 여자조합장님이세요. 만나보고 싶어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조합을 통해서 제가 15년 동안 하고자 했는데 못했던 일들을 그나마 여러분 조합이나 부평의 목련아파트 조합 같은 데가 좀 선도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것은 제 카페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왔다라면 다 고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뒤늦게라도 마지막 이정고시 하기 전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를 그나마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모든 부분은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은 제가 몇 군데 조합을 바꿔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했는데 그들이 빛의 속도로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양산의 복지아파트 같은 경우 그 조합장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서 이따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조합에서는 이미 저질러졌지만 양산 복지아파트 조합장은
현재 진행 중이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을 일치하지 않고도 제가 지적하는 용역을 하지 않고도 조합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어디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합원들한테 인기도 많죠. 이사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올바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아마 조금 현재까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의 강의의 제 설명에 상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 사실 듣고도 못 바꾸는 조합들이 꽤 많습니다. 더 많죠. 훨씬 많죠. 여러분은 다행히 해임까지 완성이 됐고 소송도 어느 정도 끝나서 법원으로부터 총액해체 허가까지 받았으니 앞으로의 여러분의 관심만 갖고 있으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회복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좀 생략하고요. 약간 그러나 다른 조합에 좀 늦긴 했지만 다른 조합에 비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닥뜨렸기 때문에 어느 조합보다도 제가 사실은 기분 좋게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 많이 우울해합니다. 현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억울하면 지금부터 실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우선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조합에서 10월 29일 날 해임은 9월 23일 날 했나요? 해임 의결을? 제가 한 1년 전에 사실 해임발의자 대표가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호응이 없대요. 못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조합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운명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대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좀 신기하게도 1년 지나서 해임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 후속 절차가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해임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도 비례율을 낮추려고 하는 여러분한테 불리가 이 안건을 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료 여러분이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고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든 모르든 소송에서는 충분히 자신 있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311만 4,300만 5,300억에서 5,310억에서 5,380억으로 또 70억을 마지막에 또 올리려고 했군요. 근데 어찌됐든 또 이게 통과는 개체금리 가처분으로서 의결은 못했지만 했더라도 뭐 어차피 해임된 이후에 한 거니까 효력은 없습니다. 개체권자에 대한 하자로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걸 중심으로 어쩌면 이 돈은 이미 다 돈이 지출될 수도 있어서 되어버린 금액일 수도 있어서 이 금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확정 측량 뭐 2억 4천 그런 거는 지질조사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 설계, 굴토 및 도로 설계, 공원 설계, 감리비 뭐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이 조금 저기입니다. 일단 성면 감리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감리는 구청에서 뽑았기 때문에 건축 감리는 저기인데 성면 감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기 계약서가 있으면 감리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요 따위로 해놓고 25억 가져갔네요. 건축공사비 그 다음에 외부 인입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8억 3,800이었는데 4억 9,800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구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라서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왕에 청산하려면 조합의 잘못이지만 구청이 행하는 잘못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 종전 조합원이 여러분이 지금 900 몇 명이죠? 966명인데 실제로 지금 한 1,800세대로 늘었나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나마나 부과할 때 1,800세대 빼기 966에서 나머지 한 900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아마 상수도 인입공사비 원인자부 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새로 선임이 되면, 누군가 선임이 되면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이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966명인 것이지, 과거에 여기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단독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최소한 조합원 한 명당 한 세대에서 살아요. 본인, 그 다음에 뭐 지하층, 뭐 2층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세대수가 늘어난 것 같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 늘어난 것이지 전체 살던 거주 세대는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집 한 채 3세대 정도 산다고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원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종전에 살던 세대가 만약에 1600세대다 그러면 200세대만 되면 되는 겁니다. 종전에 살던 세대가 2000세대다 그러면 옛날에도 2000세대가 먹던 그 수도 공급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다른데 이 다음에 충격 받으실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 억울하게 돈 뺏기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산정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처음부터 센 것이 나왔네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원래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도시정법 시행령 제47조 2항 11호에 의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사라는 걸 사업시행 계획서에 집어넣습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로 기반시설 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설치비 계산서하고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뭔지는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기부 체납했던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구청에다 기부 체납했던 도로 공사하고 공원 공사비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업 시행 때에 기반시설 공사비 원가 계산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이.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45조 1항에서 도시정법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 의견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직접 출석 20%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총회 사업 시행 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약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왜 감췄을까요? 여러분이 돈이 부담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감췄습니다. 조합에서는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회 책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진숙 씨에게 미추홀구청에다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미추홀구청에 통보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대로 미추홀구청에서 해오지 않으면 인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청 확인한 결과 얼마냐? 그냥 끄트머리 돈까지 있는데요. 약 20억입니다. 자, 정확한 금액을 불러드릴까요? 설명하시는 게 나눠드린 자료. 자, 여기 보시면 C1CND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얼마입니까? 20억 2,857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된 겁니다. 20억 2,857만 6,500원. 이 금액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 설치비 계산서에 의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거의 약 50%를 여러분에게 보조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정확해야 되겠어요? 안 정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사업시행 우리가 현장 참석을 20% 하는 총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총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는 현장 참석을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법을 바뀌어서 옛날에 10% 했다가.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3가지 총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조합설립 인가 때는 계략적인 사업비라고 해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집어넣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사업시행 때부터입니다. 이때 자금계획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정비사업비하고 자금계획을 넣어서 그 금액이 인가세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추홀구청에서 인가할 때 기반시설을 얼마에 하라고 인가했다고요? 20억에 하라고 인가를 한 겁니다. 구청이 멍청하긴 합니다만 이 금액은 지켜야 됩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인가비 액수를 사업비 해서 인가를 줍니다. 관리처분 때도 똑같이 관리처분상 사업비라는 게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총회는 현장 참석 20%이라 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직접적인 여러분한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때도 아까 그 똑같은 양식이 들어갑니다.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에 원가계산서하고 설계 도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가계산서에는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감정해서 줘야 되니까요. 구청에다. 그래야 여러분이 만약에 구청에 준 땅값이 예를 들어 1,000억이고 공사비가 만약에 아까처럼 20억이다. 그러면 총 1,020억이 들어야 공원하고 도로를 만들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사업시행같이 이게 전제가 되냐면 아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구가 갖고 있었던 도로가 있을 겁니다. 꼬불꼬불했던 도로. 지금은 쫙 펴놨죠. 비교적. 그러면 그 도로는 요 1,020억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여러분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너한테 주니 옛날에 네가 갖고 있었던 것도 우리한테 이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줘라. 그런데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줄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줄 게 더 많습니다. 옛날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면 재개발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금액은 그런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엄격하게 원가계산서를 붙여라. 그러면 원가계산 기관인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의뢰해서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기는 업체에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견적서 갖고 함부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삑삑 소리 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10월 C&D라는 회사에다 맡긴 겁니다. 10월 C&D라는 회사에서 계산했던 금액이 아까 약 20억인 겁니다. 이런 걸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금액 계산하고 하는 걸 정부 품셈에 의해서 정부에서 공사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정관 32조 7항에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정관이요. 표준정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32조 7항에 보면 조합이 용역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당연 규정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고 한다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옛날에 예산회계법이라고 불렀던 국가가 할 때 쓰는 법률입니다. 계약할 때, 업체 선정할 때 국가기관이 만약 이 미추홀구청이다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는 국가를 당사 앞에 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자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 그러면 공무원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는 아까 이런 식으로 도로나 공공공사를 한다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합니다. 이 원가 계산 금액을 예전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가가 누출됐다. 누가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아서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할 때 이 예전 가격이 얼마인지를 입찰업체한테 알려준다면 슬그머니 흘려줘요. 그러면 입찰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요거보다 높으면 경쟁 입찰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웃입니다. 이거보다 높으면 쓴 금액 자체가 입찰이라는 건 뭐예요? 금액을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금액을 써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놈이 되는 게 입찰이잖아요. 그죠? 그걸 입찰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입찰에서 예전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상한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거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입찰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낮은 거에서 하는 수로 됩니다. 현재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조달청의 평균 탈가율은 얼마냐? 87.4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0억에 87%면 얼마일까요? 87억 가까이 되나요? 그죠? 어린이자가 얼른 계산해보자. 산수자보다. 이 정도 되겠죠? 17억 얼마쯤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85%였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률이 지금 보니까 조금 올랐어요. 87.4%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입찰했을 때,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반드시
전자 입찰 공고로 전자 입찰 공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얘기 설명할 때마다 꼭 조합 측이나 정비업체 측에서 한다는 소리가 전자 입찰은 2018년 2월 9일 날 개정 법률부터 적용된 겁니다. 29조 2항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그 말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정관도 여러분의 자치적인 사적 자치 법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끼리는 정관 지켜야 한다고요. 자, 법률은 하도 안 하니까 법률로 규정한 것이고, 이 법률 이전에 우리는 전자입찰하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로 하자라고 이미 여러분은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미추홀구청에서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32조 7항. 그랬으면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정관 안 지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정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워스마드도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한 17억 정도의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면 해야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공고는 전자 입찰을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을 해야 되고, 현장 설명회 할 때는 물량 내역서 같은 걸 가지고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 도면을 알아야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도면도 안 보고 이게 얼마 들어가는 무슨 공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물량은 뭘 써라, 재료는 뭘 쓰고 해라라는 게 나와야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 내역서가 현장 설명회 때 도면이나 물량 내역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300억 이상 되면 물량 내역서를 거꾸로, 야, 입찰자가 네가 산정해서 들어와, 어떻게 할지. 그래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량 내역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제안은 거꾸로 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얼마에 지어줄 거냐, 이렇게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물량 내역을 뽑을 때. 그게 300억 이상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300억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물량 내역서를 뽑았어야 돼. 도면 주고 이런 공사인데 현장 설명해주고 얼마에 들어올 거냐라고 하면 전자입찰을 들어오면 어떤 놈이 얼마 쓴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공고 삐꿈 내서 어차피 거기 들어온 놈은 짜고 치고 들어온 놈들이에요. 대부분 그놈이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입찰 공고라면 정비업체만 해도 서울시는 지금 그렇게 뽑습니다. 공공관리, 공공지원제도에 뽑으면 대개 한 35개 정도 업체가 들어옵니다. 정비업체 같은 경우. 그러면 제일 높게 쓴 놈 날려버리고 제일 낮게 쓴 놈 날려버리고 나머지 33개 갖고 플러스 시킨 다음에 나누기 33은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그거에 제일 가까운 놈을 1등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낮아도 되는 게 아니고 높아도 되는 게 아니고 최적 가격을 뽑는 거죠. 최적화된 가격. 여러분이 1등을 해줍니다. 최저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국가기관도 이 방법 많이 써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20억을 넘어갈 수는 이 예전 가격을 넘어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요? 이걸 속이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인천시 같은 경우 약 50%를 이 공사비만, 아까 땅값 말고요, 토지비하고 공사비 요거에 약 50%를 지원해준다. 여러분은 약 55% 받았어요. 11억 받았어요. 이 받은데 이 속상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설명할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20억이면 될 공사를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이겨줍니다. 정원건설인가요? 업체 이름이? 두 번째 장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40억 8천에 계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블로 계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제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각 조합마다 대개 2배, 3배를 튀깁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2배를 튀겼습니다. 일단은 첫 바다에. 근데 이대로만 끝났더라도 여러분의 불행은 됐을 텐데, 자, 40억 일단 2배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어제 동작 1구역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여러분들이 1등, 근데 2등이 있다. 골드메달은 여러분 거고 2등은 주한 4구역이다. 내가 기억하는 2등 전국 금메달은 놓쳤습니다. 물론 엑스로는 여러분 커요. 제가 그전까지는 충격을 받아서 매번 강조하던 데가 있어요. 증산 5구역이었습니다. 여기 원가가 38억에 약. 근데 얼마에 했냐? 143억이 했어요.
105억을 올렸어요. 그래봐야 몇 배 안 돼요. 4배도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거 지적했더니 새로운 조합장이 지들끼리 들어업하고 들어가서 87억인가 얼마나 다운시켜놨어요. 그나마 아직도 2배가 넘어요. 자, 그런데 2017년 3월 16일 날 공약을 했다가 1차 변경 계약을 했는데 2019년 2월 11일 날 다시 2배로 뜁니다. 94억. 자, 20억짜리가 94억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바뀌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출구청에 확인해 보면 도면이 변경돼서 변경 인가가 났느냐 봐야 되는데 안 났을 겁니다. 확인 안 했어요. 왜냐? 20억 얼마라고 이미 확인 받았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20억인데 나중에 변경할 때 얼마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와야 되는데 20억이라고 왔거든요. 10월 10일에가 한 금액이. 그런데 94억으로 뛰어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2021년 5월 24일 2차 변경이라고 했는데 108억 900으로 뜁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월 10일 빨리빨리 갈게요. 바뀌는 거는 3차 변경계약 116억 6천. 2022년 6월 14일 4개월 달로 뜁니다. 4차 변경계약 118억 4천. 2022년 8월 31일 이번에 2달 만에 다시 5차 변경계약 120억 8천 으로 증액이 됩니다. 20억까지 계약이 지금 120억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6배밖에 안 됩니다. 6배밖에 안 돼요. 어저께 갔던 거기가 동작일이 약 8배거든요. 근데 거기 또 두 놈이에요, 업체가. 두 놈 합쳐서. 그러니까 무슨 보약이라고 재탕을 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골드 메달은 여러분이 놓쳤어요.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실버 메달은 여러분 겁니다. 은메달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만 여러분은 100억 정도를 찾아와야 돼요. 그럼 비례율 얼마 올라가요? 약 10% 올라가잖아요. 정전가액 얼마에 한 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입주해갖고 추가 분담금 내실 거예요?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은 등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요. 조합 파산하면 시공사 못 받아도 그만이에요. 누가 이 짓거리 했어요? 통장관리 누가 했어요? 시공사 했잖아요, 같이. 왜 이런 걸 묻긴 했는데 시공사는 왜 그런 데다 돈 줄 생각해요? 유치펀도 없어요. 이미 시공사는 유치펀 상실했잖아. 여러분이 다 입주했잖아. 얼마나 바보로 왔으면 지가 진짜로 받을 게 있었으면 입주시켰을까? 원래 키 안 줘요. 자, 262. 이 업체 계약은 시공사가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거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유, 하는데요. 그것을 매번 공사비를 누가 해요? 시공사한테 요청하면 시공사가 준다고요. 이 자식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공사 여러분 공동관리 했잖아요. 계좌관리. 시공사 편 드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입장이 되면 많이 억울할 겁니다. 방법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OS를 사랑하는 죄예요. 한 번이나 물어봤어요? 안건에 대해서 한 번이나 궁금증을 가져봤냐고요. OS가 나한테 찍어달라고 무조건 덜렁덜렁 찍었잖아요. 여러분 저 마지막에 해임 총회까지도 OS한테 맡기라고 끊임없이 종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OS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자, 그 다음에 지작물 철거비 68억 8,800대 있습니다. 지작물이 뭡니까? 정비사업에 장애가 있는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분양시청 안 한 사람들 토지 지작물입니다. 그거 매수해야 돼요. 건물 옛날 건물 지작물입니다. 철거해야 돼요. 옛날 수목 철거해야 돼요. 전봇대 철거해야 돼요. 옛날 거 지중화 해야 되잖아요. 단지에 전봇대 없죠? 땅 밑으로 돌아다니죠? 그런 거 다 철거해야 한다고요. 통신도도 철거해야 되고 옛날 거는 새로 깔아야 되니까 이런 걸 지작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정관 37조 3항인가요? 37조 5항인가요? 네. 저만 좀 달라서 표준정관 36조 3항 또는 38조 3항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 통신시설, 수도, 전기, 가스 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통신, 가스 4가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도나 전기, 가스는 여러분 자산이 아니고 한전 겁니다. 전기는 그렇죠? 네. 가스는 지역별 가스 사업자예요. 여기는 무슨 뭐 삼천가스 어디예요? 삼천입니까? 예,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수도는 인천시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통신사는 뭐 텔레콤, KT, 뭐 SK텔레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하나텔레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통신사가 돌아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머지 여러분이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되고 아직 예를 들어 전봇대가 20년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년치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야 철거할 수 있어요. 계량기 그들이 뛰어가라고 해야 돼요. 왜? 그들 자산이니까. 여러분 돈 주고 안 샀어요 계량기. 수도 계량기 돈 주고 안 샀어요. 수도 사업소 뛰어가요. 가스 계량기 돈 주고 안 샀어요. 여러분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걸 마금 조치를 하고 폐쇄를 해요. 그것을 할 때 자, 가스는 가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도는 수도법 시행령, 전기하고 통신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이런 데서 원인자 부담금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킨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가 나와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는 그래서 한전이 철거하고 가스는 그 가스 사업사가 폐관 조치하고 물론 세대별로 이사 갈 때 개별적으로 막은 거는 무료로 해요. 수도도 마찬가지. 계량기 뛰면서 해줬던 거 여러분 이사 갈 때 다 전화했을 거예요. 이주관리업자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지서 내고 왔잖아요. 네. 그 돈은 공짜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왜 거기에 필요하냐고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예요? 여기 업자들. 업체 누구예요 여기? 여기가 저기에서 좀 찾아보세요. 지랑을 자 보세요. 전기 상수 도시가스 이설 원자 부담금 잠정가치 보상 주식회사 항공 도시전문건설 저 한 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지서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왜 이 회사가 지가 그것을 대신 신고로만 나오게 해둡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른 조합에서는 아예 그 돈은 그 돈대로 내고 이 업체는 이 업체대로 가져가는데 이중으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조합은 최근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도 떠들고 다녔더니 최근에는 여러분 조합처럼 이따위로 합니다. 내가 몽땅 받아서 일단은 전체 금액을 받아서 만약에 한전이 내게 뭐 1억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 가스사업소 2억 무슨 뭐 통신시설 공사 뭐 3억 해봅시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6억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한 20억에 계약하면 대신 신고를 해주면 내가 한 14억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내면 되지. 이 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신문 전달을 시키지 왜 이 업체를 시켜요? 인근지역 전력 급수 도시가스 공급시설 위한 이설 조치 못한다고요. 그들이 안 했어요. 가짜예요. 이미 각 사업소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자기들이 했다고. 여러분 월별 자금 지출 얘기가 근데 이 업체가 받아 대신 냈다고요. 왜 모르게 하려고. 옛날에 제가 증산 2구역을 설명하면서 76억이나 나갔어요. 조합장이 맨 처음에 뭐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너 이중을 했잖아. 우리 이중을 안 나왔대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다만 주고 말았대요. 그 업체에다가 영수증 갖고 라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 업체에서는 영수증 얼마 갖고 갔나? 한전에 낸 거 2억 3천 달러 하고 나머지를 못 갖고 가요. 도대체 얼마를 먹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법률에 여러분한테 그쪽에 세금 내서 여러분한테 발부한다고. 여러분 내야 세금이 정리될 거 아니요.
남이 대신하면 그 회사를 어떻게 세금 정리하는데? 남이 늘려줬다고 어떻게 세금이 정리가 돼요? 한전에서는 여러분한테 정리가 돼 있다고. 공짜니까 그렇죠. 공짜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든 중간에 우수리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 해봐야 원자부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합쳐보니까 원자부담가 얼마 됩니까? 우리 다 조회해봤잖아. 사실조사 다 했어요. 근데 수증기 아니 전기하고 가스하고 통신 이것만 해서 얼마? 전기 요것만 해서 22억. 그리고 통신선 아까 통신시설 통신선 사다가 또 얼마가 잡았어요 이거? 여기 18억 19억 8천. 그래서 39억 8천이 된 거예요. 뭐야 이게 22억이니까 저기 포함 22억인가? 저기까지 포함 부가세 포함 22억인가? 부가세 몇 억이야? 24억 2천이네. 24억 2천 19억 8천. 그런데 실제로는 원자부담 얼마나 돼요? 조사 다 해놓고 막 자료가 지금 3만원 되니까. 네? 자 19억 8천하고 저기하고 여기 보세요. 뒤에 붙여놨잖아. 자 그런데 계산해보세요. LG텔레콤 1억 5천 정도 되고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SK브로드밴드 1억 5천 8백 정도. 1차 청구사 4,700만원 2차 원가부담 1억 5천 8백 합쳐봐야 한 2억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신시설 같은 경우 네, SK하고 SK 아까 LG하고 SK 브로드밴드 두 군데 그 다음에 KT가 얼마 있어요? KT 안 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KT 같은 거 이거 뭐지? 도시가스 도시가스 단종같이 이설 철거비까지 해서 총 5억 한전 2억 5천 2억 5천 8 6백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한전하고 이 도시가스 합치면 얼마예요? 2억 5천하고 아까 얼마? 5억 2억 5천 7억 5천이죠? 24억 2천 갖다 다 뭐 했어요? 7억 5천밖에 안 되는데 통신사 10억 8천 갖다가 아까 불러드린 거 얼마예요? LG텔레콤하고 저기하고 KT는 안 왔고 그거 다 끼게 해봐야 5억도 안 될 거예요. 세 개 합쳐봐야. 그런데 10억 8천을 왜 중간에 있는 놈이 갖다가 지가 왜 대신 내주고 먹냐고요. 여러분 낼지 몰라요. 조합이 고지산장 오면 계좌번호까지 다 오는데 그냥 내면 되는데 왜 이 업체를 끼갖고 거짓말로 쓰리쿠션으로 돌려서 왜 돈을 빼내는데 직접 주면 될 거 아니요. 원래 직접 주면 세금사한테 시세 끊는다니까 이쪽으로.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아니에요. 아우, 1100살까지 사는 아니 얼굴도 하얀색 밤에 이렇게 저희 감동이 늦게 와요. 얼굴이 까만 깜댕이들은 슬픈 영화를 보면 집에 가서 본다고. 깜댕이 비하였다. 농담입니다 그냥. 법무사님,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 우리 찾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요. 두 개 합쳐봐야 아까 24억 2천하고 19억 8천이었잖아요. 40매덕이죠. 근데 여러분은 66억도 8,800이야. 나머지 나도 몰라요. 보여준 것만 봐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변경계약이 있다라고 비고란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보여줘야 보이죠. 그러니까 보여준 것만 봤더니 아까 그 금액이라고요. 정보 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게 또 뭐가 있길래 66억 여기는 여러분 책장에는 66억 8천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가 왜 그런데? 조합 관계자분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설명 좀 해줘야지. 모였을 때 무방장님 오셨잖아요. 누가 왔어요? 조합 공식방에서 활동하시는 무방장님 오셨는데 한번 그 부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다 치고 480억, 490억 그런데 현금 청산도 실제로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서에 보면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서에 안 올렸으니 총에서 여러분은 4,800이 맞는지 아니 480이 맞는지 490이 맞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조합에 보면 그것도 다 속이니까 금액을 결론만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명세서가 없는데 관리처분 계획서를 본 적이 없는데 관리처분 변경인데 이 액수만 올라오냐고. 구청에 올라간 관리처분 계획서는 두꺼워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줬다고. 그런 이런 금액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남들 보여준 거에도 없는데 관리처분 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인터넷에. 아직까지 공개 안 해요. 사업시행 계획서 공개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 공개 안 해요. 여러분들은 신기가 있어서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이전비 영업권 보상비 끄트머리가 이상해요. 624만 4,568만 5,998원 1원짜리 거래해요 요새? 이렇게 놓으면 누가 보면 정확한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 나가요. 프로그램도 올린 거야 이거. 왜 끄트머리가 이렇게 5원, 10원, 7원 이렇게 나오냐고. 그래서 안 받잖아요.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누가 받은 것 같잖아. 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진짜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뭐가 진실인지. 돈을 내라 그러려면 최소한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낼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바보 아닌데 왜 바보처럼 하고 지내세요? 세입자 주거 이전비는 799원이에요. 끄트머리가. 어떤 놈이 9원을 가져간 거야? 현금 청산도 634원. 아까 건축부 행사비도 끄트머리 565원이에요. 여기는 1원짜리를 이렇게 정확히 하는 조합 처음 봤어.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조합장이 양심이 말려서. 자, 그 다음에 수용재결비 및 수용재결 용역비 및 부대경비 양심이 말린데. 16억 4,115만 1,165원. 잠깐만요. 수용재결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흥분하셔가지고 또 시식점에 잠깐만요. 예. 치세요. 너무 흥분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수고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까 통신 얘기인데 그렇지 않니 똑바로 조합이라면은 통신 얘기를 통신 이거를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계획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방송 시청한 사람은 돈 주고 막 그래요. 선물 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는 철거비니까요. 예를 들면 철거비 얘기입니다. 예. 시설 인입 공사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총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회 개최 경비가 34억 9,5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총회 OS를 사랑하는 나머지 돈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OS는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사실은요. 이 다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청산하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OS 거의 대부분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총회를 만약에 2020년 5월 12일에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OS는 이때 비로소 정기총회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2022년 예산은 2020년 예산은 이때 정해진다고요. 근데 아직 그래서 2020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OS는 미리 4월 달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4월 말부터 15일 동안. 이거 위반입니다. 도시정보 위반입니다. 도시정보 위반하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다 나갔잖아요. 누가 무효인 계약인데도 여러분 승낙도 안 받고 돈을 다 지출한 거예요. 분명히 그 책임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철저히 규명하셔야 됩니다. 34억씩 나간 데는 바로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설마 OS 쓰라고는 안 했잖아요. 네. 주니까 그냥 썼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참견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앞으로 규명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재결 및 부대경비 16억 4,100인데 수용재결이 현금 청산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재개를 누가 했어요? 용역. 범법이 사람입니까? 한 건에 얼마 줬길래 이따위로 많이 나왔어요? 수용재개는 수용재결 신청서를 옛날에 제 책에는 있었는데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서는 처갓집 본관도 알아야 되고 피곤해요. 그거보다는 간단해요. 다만 청구서가 두껍습니다. 감정평가서, 무슨 토지대장, 건축물자 이런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청서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런 걸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현금 청사자가 몇 명이나 되길래 16억씩이나 나갑니까? 비싼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시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신 겁니다. 안타까워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회계감사비, 세무대행, 수수료, 법인세 절감,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16억 6,600. 너무 재밌습니다. 요 계약서 하나 내가 보고 되게 자질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도 버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제기를 통해서요,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뭐야 이거?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용역계약서. 이거 저기네. 동양법무사에서 했네. 뭐야 이거? 법무사가 이 짓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재밌는 놈이네. 요것도 300만원 1인당. 제가 2014년에 왕십리 3구역에 대해서 수용재개발 용역을 제기가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한 건당 150만원. 그런데 그놈이 변수하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물론 조합장 기소해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제보를 했고요. 그때는 검찰이 수사권 할 때니까요. 그랬더니 그 철거업체가 뭐라고 합니까? 딴 놈은 300 받는데 나는 150밖에 안 받아. 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다고 기자가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 다음날 제가 즉시 모 행정사 사무실에 붙어있는 수수료 표를 제가 찍어서 사진으로 검사한테 보내줬습니다. 물론 제가 제보했으니까 진술은 제 진술이 뭐 상당부분 들어가 있지만 법정에서 추가로 이거 제출하십시오. 뭐냐면 수용재결 수수료 10만원 붙여놓은 행정사 사무실 보수표를 제가 복사해 줬어요. 딴 놈 300, 근데 여러분 진짜 딴 놈 300 받네요? 300 줬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이 짓거리 하는 게 법무사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민사소송에서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 일만 법무사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실 거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직역 바뀝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그러니까 이 16억씩이 나가요. 참 저야말로 이렇게 바보 얘기하는 여러분들을 예전에 만났더라면 제가 행복할 뻔했습니다. 회계감사비 세무대행. 자, 이거 보고 제가 진짜로 까무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법무법인도 제가 알고 아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청솔회계용역, 청솔세무회계사무소. 지금 다른 데서 제가 눈에 띄어서 이 업체에 부른 겁니다. 명예훼손 얼마든지 고소하셔도 됩니다. 사실을 적시했고 명예훼손 의도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업체가 여러분의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나오면 이 업체의 과실인가요? 아니면 누구 잘못인가요? 여러분 잘못인가요? 아니, 지가 잘못 신고했으면 지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돈 받고 그걸 수정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보 연기한다고 그러죠. 바보 아니구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이 업체가 돈 얼마 가져갔죠? 자, 계약 내용이요. 재밌습니다. 원래 대리를 이 회사가 했는데 갑의 법인세 납부액은 대략 115억 3,432만 3,970원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향후에 요거에서 깎아지는 금액이 25%를 받아가겠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지가 잘못했는데 예상일에 부과된 게 아니에요. 부과된 걸 했더라면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송에서 깎아야 되니까. 물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이의신청하는 거 더 웃기잖아요. 아니 국세청이 잘못한 거 이의신청해도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신고하기 정당했는데 네가 잘못 부과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신고했는데 그걸 용역을 절감해 주는 걸 25% 가져가겠다. 이게 뭔 짓거리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더구나 예상이기 그렇대요. 그러면 예상은 없는 거잖아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지 없잖아요. 현상이 아니잖아요. 있는 현상이 아니죠. 예상일 뿐이죠. 그러면 요거에서 너무너무 쉬운 게 이거에서 만약에 10억만 깎아서 100억으로 나왔다, 105억으로 나왔다, 115억인데 제가 예상한 건 105억이 나왔다 그러면 10억 깎은 거래. 이런 용역이 있어요? 아니 10,000원에 팔던 조끼를 20,000원으로 딱 올려놓고 50% 세일 그러면 얘 깎아준 거예요? 눈가림한 거잖아요. 자 본인이 하고 본인이 근데 결정세액이 아니라 예상세액에서 깎아서 돈을 받아가겠대.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이거보다 덜 나오면 얘가 깎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지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신고한 놈이 자기인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깎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보나마나 여러분이 11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신고를 잘 못한 겁니다. 자, 미리 알려드릴까 아니면 새로운 집행부의 공로로 그냥 내가 애껴놓을게요. 법인세는 무조건 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놈 아니라도 저라도 깎을 수 있습니다. 후임 집행부의 공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놈 받아간 돈 받아내고 정상적으로 이놈이 깎기나 해고 이 짓을 했는지 깎을 능력이나 실력이나 되는 놈인지는 나중에 소송에서 보겠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조합에서 법인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시점이 잘못 산정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합사님 인가 은행에 언제 났습니까? 2009년? 그랬어요? 언제예요? 왜 대답 안 해요? 또 바보고 여기 몰라요? 2010년? 대부분 가만 놔두면 이때를 재산 출자 시점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평가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구청에 갖고 있는 공시지가로 봅니다. 엄청 낮죠 금액이. 근데 여러분이 언제 분양수익이 생겨요? 관리처분 하고 분양수익이 생기죠? 그때를 하면 나는 이때 여러분이 이때는 조합사님 인가가 났을 뿐인데 재산을 이때를 출자 시점으로 봐버린다고요. 국세청에. 그러니까 이따위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법률상 출자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모르는 세무법인이라면 저 새끼 자격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짓거리 지가 잘못한 걸 지가 세무법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언제가 재산 출자 시점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법인세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깎은 거에 25% 가져간다?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약서, 사기 계약서는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밝히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바보 연기를 하고 있고 조합의 집행부는 진짜로 바보들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법인세 59억 6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60억 깎은 건가요? 2, 60이 그럼 10m까지 갔겠네요? 와, 기가 막히네. 그죠? 그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70억으로 예상했다. 59억 6천이래요. 도대체 이놈의 이 조합의 이 자금 추산액은 도대체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회계사무소 이거 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2021년 6월 9일입니다. 요런 말이 맞다면 2022년도에 여기 관리처분 금액에는 110몇 억으로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70억으로 잡아놨어요. 내가 조합은 이 세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네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본인들 집 짓는 거 모른 척 할래요?
집만 살면 돼요? 돈 돌려갈 생각 없어요? 어떤 놈이 돌려줘? 어떤 놈이? 이거 등기로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얘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그게 중요한 거지. 등기해버리면 요 비리 시정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다 포기하세요. 제 의미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우선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제 설명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만요. 하는데 등기가 그 다음에 우선인데 끝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등기를 쳐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찾아내서 그 그걸로다가 그 사람을 고소를 하든 뭐든 하든 잠시만요. 등기 부분까지 조금 말미에 얘기가 나오고 정지사업 자금관리용역 3억 4천 있습니다. 자, CM 용역 계약을 들어보십시오. 자, 아니 급한 거는 요 주세요. 문제라고요. 요 주세요. 저 CM 용역 계약. 제가 등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를 보고 노려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마이크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마십시오. 자, 여기요. 자, 설명은 제가 합니다. 자, 들으세요. 자, 정비사업 자금관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자금관리 용역 자금계획의 수립, 분양 흐름, 대출금 투입 및 상환계획, 기성 공사비 지급계획, 대출 실행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이미 다 끝났거든요. 대출금 이자 통보 및 납부와 관련된 서류 작성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출해주는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이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계약서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월별 대출 원리금 투입 및 상환 현황 보고 업무, 관리청 계획 변경 시 정비사업의 항목별 조정 업무, 항목별 조정했더라면 제가 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정이 제대로 됐더라면 제가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금액을 3억을 주고 했다고요. 이게 PM 계약이에요. 자금관리 용역 계약 PM. 요게 3억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출금 서류는 은행에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월별 대출 급여 3천 월별 공사비 지급 업무 보증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 보증서 작성, 매월 사업비 집행 보고, 관리청 계획 변경 시 자문 업무 등등. 여기에 보면 이 PM 계약으로 3억 가져간 것도 저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 비용, 영도 소송 28억짜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쪽에 집중하세요. 이쪽에 집중하세요. 자, 명도수익 28억, 미이주 세대 가처분 명도수익 미이주 촉진비 기타 소송입니다. 자, 소송이라는 것은 자진 이주하는 사람한테 소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가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소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간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2주 기간 내에 자, 2주 기간이 자, 2주 기간 내에 명도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직 2주 기간이 안 끝났어요. 명도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미이주자가 아니잖아요. 이사하겠다고 아직 2주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계약, 예를 들어서 약정한 기간이 안 끝나서 소송하는 미친놈을 모신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2주 관리 여러분들의 저희가 있잖아요. 2주 관리 용역 회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주관리회사 있었죠?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빨리 이사 가세요라고 안내하고 이사 보내는 일이 그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회사가 돈을 얼마 받았어요? 이주관리하는데 17억 9,400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명도 소송을 28억이다? 일괄명도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부평 옥년 아파트도 제일 먼저 소송해야 되는 게 일괄명도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미이주자가 아니에요. 이주기간 시작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괄명도로 소송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조합장 지가 지한테 소송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뭐라고 할까요? 조합장이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일괄명도 소송했던 법무법인들이요, 사건 번호를 내려라 몇 개나 했나 보자라고 하니까 영업비밀이라 못 준대요. 아니 내 거 영업비를 가져갔는데 영업비밀이라 못 준다고요? 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당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지장물 철거도 그렇고 양산 복지아파트 단 한 건도 계약 없습니다. 일괄명도 단 한 세대도 명도 수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업체가 100% 자진이주 시켰습니다. 그러려고 이주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주관리업체가. 그렇죠? 아니 소송할 것 같으면 이주관리가 애당초 필요 없잖아요. 전원 소송해버릴 건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이사 갈래 안 할래 왜 물어봐요? 소송해버릴 거면서. 여러분 자진해서 이주비 신청 다 했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 본인이 명도 소송 소장 받아본 사람 없죠? 근데 본인들한테 소송이 제기된 걸 아는 사람, 이주를 자진, 이 일괄명도 하는 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접수하자마자 이사를 가기로 여러분들은 이주비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소장이 날라오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지금 이주비 신청 왔는데 돌아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강제로 나가라고 소장이 와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이주비 달라고 나 이미 신청했는데. 그럴까봐 신청하자마자 취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한테 소송이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일괄명도입니다. 이주관리라고 해서 돈 가져가고, 일괄명도라고 돈 가져가고, 이주촉진이라고 돈 가져가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저 한번 촉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반드시 소송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부평의 목련 아파트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초안을 잡아서 변호사가 보더니 기가 막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사실이라고요? 정상적인 변호사들은 믿질 않습니다. 이 바닥에는 이것만 하고 다니는 놈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냥감이 여러분한테 됐다는 게 참. 그 다음에 광역시설부당 용어 다 그냥 지나가고요. 경관용어 범죄방 다 지나가고요. 범죄방 및 이주관리 용역 30억 7,300인데 애당초 계약은 17억 9,400이었는데 이것도 연장 계약에서 결국은 30억 나온 모양입니다. 범죄방이 다성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귀갓길이나 여러분이 출퇴근길 이 회사에 도움 받아보신 분 다 이상한. 여러분들은 연예인급이었잖아요. 30억이나 주고 이런 업체를 불렀는데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았어야지. 이거야말로요. 애당초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얘기했지만 자, 요 용역비가 생긴 거는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입니다. 중학생 여중생 살해 사건. 그때 노엘이 아버지 사상부니까요. 장재원이하고 우리 서울의 전용 의원이 18대 국회입니다. 요거에 대한 도시정법 개정안을 낼 때 자, 앞으로는 그 지역이 범죄가 취약할 수 있었던 게 이사를 해서 불이 많이 꺼져 있어서 가로등도 없고 CCTV가 없어서 그런 범죄가 쉽게 노출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자라고 해서 도시정법 개정안을 냈을 때 장재원안하고 전용안이 비슷한데 이게 사상부라서 장재원이 자기 지역구니까 낸 거예요. 덕포동 사건이. 그랬는데 이 박근혜 당사자는 이 아주머니가 낸 안 중에 황당한 안이 하나 있었어요. 36조 2가 뭐냐면 다른 거는 사업시행계획서에 CCTV나 이거 설치하자 라는 건 있었는데
경찰로 하여금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뭘 하도록 권장하자 뭐 이런 이상한 안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왜요? 범죄 예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의 직무로 딱 한정돼 있는데 민간업체가 거기에 끼어들면 나중에 책임관계가 이상하잖아요. 휴전선을 외국 경비하고 같이 지키자, 이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경찰이 뭐가 무능해서 민간업체와 같이 지키기를 여러분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거는 없어져서 또 폐기된 안건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순찰을 해야 돼요. 민간업체가. 이 망할 놈들이. 그게 개정된 게 2012년 2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이 범죄 예방을 하는데 CCTV도 자기들이 달고 순찰을 하겠대요. 그런데 그때 법률은 28조 1을 만들기를 시장군수는 사업체 인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체 인가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달리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조 2가 당시에. 그리고 요 아까 36조 민간업체와 같이 순찰하자 이걸 없애야 된다고요? 법이 아예 탄생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누가요? 시장군수가 경찰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순찰 강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업체들이 자기들이 한대요, 이거를 순찰을.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아까 서비스 못 받았지만 이렇게 많이 30분짜리 에스코트 서비스 해달라고 그랬어요. 출퇴근에 연예인처럼 한번 폼 좀 잡아보지. 여기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합원 중에 여기 집만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그 동네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해 가세요? 혹시 군대 보내는 자식이 우리나라 총 잘 못 믿겠으니 총 사서 보내시나요? 우리나라 경찰 못 믿겠으니까 민간업체한테 와서 같이 지키라고 그래야 돼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가 어딘지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업체는 CCTV를 설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기계경비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그런 시설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경비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이 회사는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닐 겁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왜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의 경비회사는 전국에 한 1,500개 중에 모두 시설경비업 허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연예인들 얘기했던 그 신변보호업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10%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업도 그렇게 적은데 기계경비업은 사실상 거의 수요가 없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경비업을 등록을 하면 정보통신공사보다 더 많은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CCTV 공사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런 업체를 뽑아서 CCTV 공사를 맡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갔던 건데 30억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은 맞습니다.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부담금, 도시가스 인입부담금, 하수도 인입부담금 이런 것들도 아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인데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그것도 맞는지 국가기관이 부담했지만 꼭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한번 꼭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 부담금도 종전 개발되기 한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었거나 대부분 줄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그런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지 않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억울함이 없으려면 청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이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는 손으로 반드시 마무리 작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면조사 및 농도 측정 등 사업체인데 더럽게 비쌉니다. 근데 비싼 거 그냥 넘어갈게요. 정비계획 용역, 조합원 이주비 대출 99억 8,500, 중도금 구불제, 그 다음에 사업비 보증금, 보증료, 뭐 아무튼 쭉쭉쭉 사업비 대출 지급 수수료,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오염토 정화 비용, 또
이 미치겠다. 여기도 여김없이 나오네. 왜 재개발 지역에는 어떤 놈이 기름을 이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오염부터 나왔어요? 나왔나요? 네? 오염부터 나왔어요 실제로?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 나왔대요. 가서 엄청 따졌거든요. 그 옆에서 안 그것도 되고 갔냐? 나중에 구청이랑 관련 자료 조사해서 반드시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오염토 정화했던 이게 어디로 갔는지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폐기물의 일생이 어디에서 나와서 조한사구역에서 조합장 누구누구가 사인해서 나와서 어느 차에 싣고 가서 물론 구청에서 반출증을 또 끊어줍니다. 위촉구청에서 그 반출증이 있어야 이 폐기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느 차량에 싣고 가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까지 폐기물의 일생이 추적 가능합니다. 오염토가 누구 손에 의해 정화돼서 깨끗이 정화돼서 그냥 도로공사에 쓰였는지 정화가 안 된 채로 어디에 묻혔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온갖 것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좌면은 PCM 용역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12억이라고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물론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억에서 26억 3,400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7억짜리밖에 없어서 그 사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들어가서 반드시 법정에 가서 규명해야 될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요걸 있는 대로 쳐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계약 내용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하는데 7억인지요? 재개발 정비 사업 관리 PCM이란 말은 음향기기 저런 것에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시면 뭐 PCM 녹음기 이런 말 쓰면 나옵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건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PM이라는 말은 있고 CM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걸 하이브리드로 PCM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람코리아라는 회사가 하는데 용역 계약이 더 재밌습니다. 시공사 협력사 협의 창구 역할, 설계 사업 시행 인가 관련, 조합이 선정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한 검토 및 자문. 자, 감리를 자문할 정도 되는 놈이면 감리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될까요? 덜 뛰어난 놈이 감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감리인 자격은 갖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네. 이 회사가 감리인 자격이 있나요? 그 무허가 업체는 맞아요? 사업 시행 관련 설계 검토 및 자문, 설계사 자격이 있나요? 무허가죠. 자, 설계 개선안 검토, 설계 개선이 됐나요?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사업성이 너무 향상된 나머지 좌면 사업성이 아니라 기반시설 업체의 사업성이 20억인데 출발은 40억에 있었고 128억까지 올랐잖아요. 이 회사의 사업성은 엄청나게 올랐네요. 사업성 향상 영역이 제대로 됐더라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돈 받고 이 일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업성이 망가진 얘기를 저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기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성을 지켜주겠다는 회사가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여러분 조합에. 근데 7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26억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성과급을 챙겼나요? 성과급이 있나요? 성과가 무엇일까요? 공사비 증액된 거 깎아줬다고 그 받아갔을 거예요. 네. 증액이 된 걸 어떻게 깎습니까, 이 업체가? 무슨 수로 깎습니까? 짜고 깎겠죠. 공사비 적정성 분석 검토, 사업 시행 계획서 검토, 마감재 검토 관리. 저희가 일일이요. 제 입이 더러워서 화가 나서 제가 제 풀에 죽을 것 같아서 그만 읽으려고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지전능한 회사를 저는 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회사가 존재하려면 기술 인력이나 관련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면 이 정도 능력을 갖게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단 한 군데라도 대한민국에 존속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괜찮은데 욕을 너무 많이 먹으세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PCM 영역비. 그래서 계약서는 7억인데 작년에 12억 잡혔다가 올해 26억으로 올라간 스토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너무너무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발코니 에어컨 설치 2억 8,400 옵션 공사가.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뭘 냈길래 2억 8천 조금 들어갔습니까? 정비사업 보조금 신청 용역. 아, 요거요. 용서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아까 정비사업이 원금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20억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벌써 제일 먼저 충격 줬었는데 요거를 인천시는 50% 정도를 해준다 했잖아요. 부평의 목련 아파트 여러분보다 좀 먼저 바꿨다 그랬잖아요. 지금 청산작업 시작했다고. 거기는 부평구청에서 주는 게 1억 6천이에요.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고 공문이 구청에서 와서요. 그대로 신청하라는 대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억 6천을 가져가라고 확정은 됐고 아직 안 줬어요. 너 등기 이전하면 줄게 이렇게 하고 안 줬어요. 아직. 거기 이제 이정골 씨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줄게 그러고 지금 금액만 확정이라 1억 6천. 그랬더니 정비업체가 거기로 와서요. 그거 내가 그거 신청한 거 좀 도와주는데 나 20% 주면 안 되냐고. 3,200만 원 1억 6천에. 그러니까 신임 조합장이 계약서도 없고 뭣도 없는데 네가 뭐를 했길래 당연히 정비업체는 그 정도 해야지 문서 하나 작성해주고 20% 달라니. 그랬더니 대의원회까지는 계약서는 제가 없는데요. 대의원회까지는 저한테 준다고 의결을 했어요. 보니까 이사회 대의원을 의결을 해놨어요. 그놈들한테 다 달라기라 이 새끼야. 어디 가서 지랄이여. 계약서도 없는 새끼가. 그리고 계약서나 있으나 없으나 못 받습니다. 있을 수 있는 용역이 아니에요. 문서 하나 달라고 보내주고 20%요. 근데 여러분은 11억 받아오는데 3억 9,600인가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저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가보면 간혹 정부에서 무슨 수해가 났다 그래서 구호 양곡 뭐 이런 걸 내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동네 이장님이 대신 다 도장 들고 와 대신 타다 줍니다. 한 집에 두 가마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장이 내가 대신 받아왔으니까 한 가마니라 내가 가져갈라네 그러면 지가 해준다고 하니까 했지 내가 쟤한테 하라 그랬냐고요. 내가 가도 되는데 지가 그거 대신 좀 해주고 한 가마니 가져가면 반 가져가 버린다고? 나는 20억인 것을 지금 130억 정도에 128억인가 아까 마지막 금액이 128억인가요? 네. 그거 해갖고 억울이 뒤지겠는데 거기다 또 시에서 그나마 20억을 기준으로 준 건데 그 돈에서 3억 9,600을 또 가져간다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뜯기는 금액이 따로 있지. 밑줄구청에다 물어봤어요. 공문을 띄웠어요. 그 업체가 한 일이 있냐? 없대요. 그 업체하고 친한 업체가 전화 와서 물어본 적은 있다. 근거를 대라. 전화 와서 근거는 없다.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런 게 전화 한 통화해서 구청에 뭐 물어봐주면 돈을 한 4억씩 주나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 조합 위에서 욕 뒤지게 먹어가면서 뒤에서 일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도 좀 주실래요? 진짜한테는 웃어보고 가짜한테는 좀 바보 얘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니다. 임대아파트 매각용역 7천만원. 임대아파트 이미 가격이 나와있고 그냥 그거 하는데 매각이 필요하나요? 여러분 조합 하면 되잖아요. 임대아파트 매각용역 상가도 무슨 매각용역 제가 얘기하자면 끝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금액은 작은데요. 꼭 얘기해야 돼서 제가 이제 좀 하나 설명드리랍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양 보증 시에 토지조서 작성 3천만원 있습니다. 그 계약서 어디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요거 보고 있으면요, 제가 요 얘기는 꼭 하렵니다. 자, 금액은 아주 작은데요, 황당한 사례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영역. 여러분이 분양보증할 때 토지조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81조 1항에 의해서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나고 나면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전까지 종전재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조합에 옛날에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을 신탁 등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더라도 분양 토지조서를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분양 보증을 할 때 네가 과연 토지를 소유권을 다 확보했느냐라고 보면 토지조서 갖고 와라고 합니다. 주택법상 조합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입니다. 주택법 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역조합, 지주택이라고 하는 거, 직장조합, 지금 요즘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요것들은 분양보증할 때 토지조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다 확보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신탁 등기를 조합으로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데 도시정비법상 조합에서 토지조서가 들어갔다. 이게 대학교가 하는 짓거리가 맞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매각협상 영역. 이거 아까 따로 있었습니다. 매각협상 영역. 임대아파트 매각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죠? 여기다 또 따블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조합은 분양대정 영역. 어쨌든 상가조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가조합은 18명이 18개 다 받았어요? 저쪽에 상가를 받았어요? 18명이? 5개 남았으니까 11명. 그런 걸 돈 받고 할 일인가요? 신청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토지조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조합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어느 조합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의 모 조합장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왜 그런데요? 무슨 토지조서가 됐나요? 똑같은 조합장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합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바보 연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안 할래요. 대충 그리고 예비비도 20원 남기고 뭐 아직도 이렇게 썼어도 또 예비비도 남기고 싶고 막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하기 싫습니다. 이쯤만 할게요. 이쯤만. 이거 다 하자니 하나 더 하면 뭐 하나 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왜냐면 나머지 이거 전체 설명하자니 어느 한 업체에 관한 얘기라서요. 그 업체 그만하랍니다. 그만 얘기할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뒤늦게 하나 기초 기회는 잡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면 아까도 제가 중간에 표현했습니다만은 모든 조합이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얀 손이 작용했어도 마무리와 추진하는 손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제대로 언젠가는 검증을 가하거나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저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하고 조합원은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그냥 함부로 해도 맨 처음에 한 대 때려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또 때립니다. 아까 맞아봤잖아요. 기반시설 공사에서만 5번에 걸쳐 터져봤잖아요. 처음에 2배 했을 때 발끈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2배를 또 올려봤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있었는지 한 2개월, 4개월 간격으로 조금씩 계속 올립니다.
시공사에 추가 분담금이 50몇 억인가 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그 미지급 공사비가 그거를 갚기 위해서 비례를 낮추고 한다. 지금 찾아올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조합은 돈 없으면 여러분 재산에 지장 없습니다. 조합 파산해도 시공사 받을 생각이었으면 여러분 등기가 아니라 점유 풀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못 가게 막았어야 돼요. 대부분 조합 다 막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키를 수수히 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뒤로도 그 결과가 관리처분 변경을 세 번쯤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언뜻 돈 계산해보니까,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돈 계산해보니까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 내야 되겠나요? 안 내도 되겠나요? 이제 바보 연기 그만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잠깐 끝나고 질문을 끝나고 받아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계약이 제 설명을 전제로 보면 이 계약에 관여했던 손은 하얀 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반드시 나쁜 짓은 언젠가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나쁜 짓은 언젠가는 시정이 당하고 누군가의 아무렴 조합원 966명이 모두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물론 다수가 침묵하거나 지금도 이거를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방해하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목표 다 활발히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누군가는 제 얘기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녹음해서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 갖고 갈 겁니다. 가봐야 헛겁니다. 제가 이거 다 있는 그대로 찍어서 공개할 거니까 그 수고로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면 다 공개됩니다. 공개해 드릴 거고요. 다른 조합처럼.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돌려보시면서 뒤늦게라도 여러분이 조금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임원 선임하시고 끝까지요. 임원 선임할 때까지는 여러분 긴장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임한 목적이 정작 뭔가 의심스럽고 이런 내용은 좀 뒤늦게라도 우리가 고쳐보자라는 데 뜻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해임에 아마추어들 치고 작년에는 참 어려워 보였는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많은 양심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해임을 여러분 손으로 해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이나 이쪽 특히 이쪽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아무튼 민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지금 경기권이요. 서울에서도 강북이 좀 어렵고요. 말기는 강남하고 과천이 빨리 하는데 그 새끼들은 참말로 또 문제가 많습니다. 말기는 하는데 앞에 나설 용기를 가지는 게 없습니다.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제일 많은 것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저것 떼고 나면 어디든 어려운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설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합인가는 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잘하고 있는 조합도 있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동안에 조금 억울함이 있다면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맛배기로 조금 설명드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단결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뒤늦게라도 찾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방해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에 꼭 한번 총회에서 우리가 권리를 민주주의는 누구도 시민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일종의 여러분의 권리라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카톡에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욕하지 마시고 조합을 옹호하거나 이 시간에도 방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데 조용히 서명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분이 과반수가 넘으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게 될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으면 여러분의 권리를 그대로 아마 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싸우고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요걸 토대로 해서 과연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될 거냐 행사하는 사람이 될 거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 제가 저희는 질문은 바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공사비 미기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지금 의무가 없다. 안 해도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럼 뭐 공증이나 이런 거 써줄 수도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용히 해보세요. 내가 여쭤보잖아요.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동호수 먼저 말씀해주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07동 3204입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개인 의견이라 그냥 무시할 텐데요. 대신에 거꾸로 역제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오면 저한테 돈 아니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볼 게 두 개예요. 한 개는 아까 그거 여쭤본 거고 저희들이 미지급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네. 그거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막 하는데 제 긴장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지금 그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 같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근데 그 금액이 아까 나열한 금액만 대충 생각해도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인지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그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실제로 제가 답할 얘기는 아닙니다. 자,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그걸 맞춰도 의미 없고 안 맞아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가 뭐 공정을 쓰는데 할 얘기는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시면 굉장히 나고 무리한 질문인데 자, 왜 제가 그러냐면 자, 여러분은 계약 당사자가 조합과 시공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러기 전에 여쭤볼게요. 이 공사에 대한 무효 소송을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답변 틀렸어도 괜찮아요.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지금 다 입주했는데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조합과 시공사의 무효 소송을 하면 결과는 각하 결정합니다.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공사비 청구는 당사자한테 하나요? 제3자한테 하나요? 당사자. 네, 여러분은 조합의 구성원이어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내가 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에 관한 총회를 했으면 그 무효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계약에 대한 직접 무효를 구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각하시킵니다. 제3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법률상 그렇습니다. 이들이 계약 당사자라서 여러분이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여러분이 주식만 날리면 되지 삼성전자 부채까지 갚아줍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일 수는 있느라 삼성전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조합원이어서 조합이 갖고 있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부과하지 않고 이놈이 곧바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분양계약서를 각 조합으로부터 받았고 을이 여러분이고 병이란 놈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러분은 분양금이 종전금액이 6억이었다고 칩시다. 추가 분담금을 관리처분 변경으로 6억 5천을 냈습니다. 다주택, 1주택자는 덜 억울합니다. 다주택자는요. 여러분 분양계약서가 5억짜리인데 5억 5천에 산 거예요. 그죠? 계약서를 변경 안 하고 추가 분담금만 내라고 이건 밑도 끝도 없이 내라 그럽니다. 그 자체로도 잘못된 겁니다. 관리처분이 변경되면 분양계약은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5억 5천에 샀는데 내 거 계약서는 5억짜리입니다. 5천이 수익이 없는데 양도세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자, 옛날에 정비구역 지정됐다가 조합이 중간에 망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 해산 지구 지정되고 해산된 데들 많이 보셨죠? 그때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매몰 비용을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합니까? 부담하지 말라고 판결합니까? 부담하지 말라고 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본인들이 좀 더 제가 설명하면 그 왜 그러나요? 라고 원리를 물어보시는 게 예의인 것이지 네 공증할래를 시공사한테 못하지 그래 나한테 와서 지금 공증할래가 뭔 얘기야 지금?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해줬으면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지 네가 공증할래가 무슨
아니 제가 네가 공중할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를 저쪽에서 공증하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잖아요. 제가 다른 거 저한테 질문 있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랬냐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무사님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무상옵션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요. 적용 특가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거요? 우리 무상옵션이 있었는데 없앴잖아요. 예. 그리고 적용 특가를 해가지고 적용 뭐라고요? 적용 특가를 해가지고 무상옵션 없애버렸어요. 몰라요. 제가 혹시 처음 들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시공사와의 문제도 제가 앞으로 저희 시공사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이야기 안 된다니까요. 싸우다 왔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임마. 그 다음에요. 시공사와의 참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돼 있죠.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돼 있죠. 자, 도급계약의 의미가 뭡니까? 나 이거 여쭤본 거지. 공사비만 받아가는 거예요. 자, 민법 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상으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도급계약은 보수를 어떻게 청구하느냐? 내가 보수의 지급 시기 665조에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도급공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차 빵꾸 떼우러 갑니다. 내 차가 1억짜리 벤츠입니다. 빵꾸 떼우는데 10,000원입니다. 자, 차를 매기고 먼저 돈을 주시면서 알아서 10,000원 주고 알아서 떼어주세요 그러고 옵니까? 아니면 떼어주세요 그러고 다 떼어진 거 봐서 바람 들어간 거 보고 돈 줍니까? 보고 돈 주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이 도급계약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아까 보수의 지급 시기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그놈이 다 만들어서 나한테 줘야만이 내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죠? 목적물 인도 차를 나한테 다시 줘야 내가 돈을 줘요. 그런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10,000원 안 주면 이게 1억짜리 차도 내가 들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한테 공사비를 못 받았으면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유치권을 들고 있었어야 한다고 시공사는요. 아니면 돈이 충분한 거 확인하면 아니 저 못 받을 일 없겠다 그러고 기대기를 넘겨줬어야 돼요. 분명히 시공사가 여러분한테 돈을 줬을 때는 그 정도 돈이 자기들이 공동 관리를 했거든요. 계좌 관리를. 아시잖아요.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길래 돈이 부족하냐고요. 그런데 자, 도급공사는 그 다음에 인도와 동시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도를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된 것은 뭐예요? 목적물이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공사비가 이걸 뭐라 그래요? 기성물이라고 그래요. 자, 10% 하면 10% 주고 완성했을 때 10% 완성하면 10% 주고 20% 하면 20% 주고 이런 경우에 항상 뭐예요? 도급 기성물은 항상 후불입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성물의 반대말은 성급금이죠. 그죠? 먼저 주는 거죠. 돈을 기성 안 보고 자 10% 줄 테니까 10% 해놔 라고 하는 거죠. 자, 빵꾸 떼워놔 그러면 도급계약이에요? 성급계약이에요? 성급계약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공사와도 여러분 계산하셔야 될 게 시공사 아까 무슨 뭐 연체이자가 막 있고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시공사가 도급계약이라고 제목을 해놨으면서 뭐라고 써놨느냐 공사비 그 다음에 무슨 대여금 뭐 해갖고 같은 비율로 지급한대요. 총 금액 비율을 안분해서 대부분 조합들이 2009년 이후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2009년까지는 도급계약이라 전부 기성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언제부터 이 짓을 했냐 2009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 아예 내륙합니다. 공사비를 먼저 가져갑니다. 공사는 아직 선불도 여러분 처음에 분양이 지금 일반 분양 다 선불 계약이잖아요. 그죠? 도면만 보고 먼저 돈을 냈잖아요. 그 돈 그 다음에 바로 시공사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공동계좌로 들어와서. 그죠?
기성보다 성급이 들어갔죠. 도급계약이면 후불이라고요. 아까 얘기대로. 선불로 받아갔는데 뭔 놈의 연체료가 있어요. 따져봐야 됩니다. 시공사하고도 그 무조건 달라는 줄 게 아니라 거기도 따져볼 여지가 많다고요. 그리고 진짜 따져볼 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털어버리면 시공사에게 저기에게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공사와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합이 그 비용의 부담 주체지, 조합이 나에게 별도를 부과하지 시공사가 법관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나 조합이 이렇게 관점 병행해서 여러분 내라 그러면 내야 돼요. 조합한테.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싫어서 여러분이 조합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필요했던 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 설명을 그나마 드렸습니다. 그때 또 다시 뭐 혹시나 질문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카페에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좀 보시면 여기 조합원들은 거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손 들고 동호수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조합원님들 지금 저희가 이전고시 전에 이전고시를 하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질문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저기에서 좀 답답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돈을 부과하고 여러분이 하고 하는 것은 이전고시 전에 소송이라도 던져놓고 나서 이전고시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전고시한 뒤에는 관리처분은 건드리지 말라. 조합을 물론 대부분 전원합의구에 나온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그거였고 소수 의견은 무효인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수 의견은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처분의 하자는 다툴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돈을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내야 되고 덜 내야 되고 하는 것은 이전고시가 해버리면 안 다투도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 제가 시공사도 뛰어먹어도 되면 정말 억울하면 뭐 차정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전고시 그냥 밀어붙여서 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시공사 돈이나 뛰어먹고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되면 모든 비리도 덮이겠죠. 저의 얘기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소한 미쳐도 본전인 얘기를 오늘 저한테 들은 겁니다. 이대로 관리처분을 해버려도 비리는 덮일지언정 더 이상 돈 내는 일을 없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시공사가 뭐 구청 가서 뭐 이전고시 해주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이전고시는 구청이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또 무식해서 관여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만 관여할 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미쳐봐야 본전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합을 도와주려면 그것도 똑똑한 사람만이 조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합을 도우려면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조합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하고 게임은 돼야 되잖아요. 싸움의 상대는 좀 되는 사람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